전통 건축의 이해, 한국 건축사의 시대 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의식주는 고대에서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삶의 행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 건축은 현대 건축의 반대 개념으로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지의 발달과 함께 그 맥을 이어오며 꾸준히 변화, 발전되어 그 시대의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학에서 다루는 왕조 중심의 편년체계보다는 한국 건축사 통론에서 정리하고 있는 각 시대별 편년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여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구석기인들과 신석기인들의 삶의 유형, 그리고 각 시대별 대표적인 유적을 통하여 주거 건축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북쪽을 제외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70만 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도 곳곳에서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후석기 시대부터 원상복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건축의 유명기인 선사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으로 이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맹수나 자연의 비바람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 동굴 등에 의지하여 살면서 강가에 나가 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하는 수렵으로 생활을 하였고, 주변에 있던 돌을 깨어 뾰족한 나래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던 시기로 조상들이 남긴 건축 흔적은 나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한반도에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연천 전공리 유적, 한북 운기 굴포리 유적, 공주 석장리 유적 등이 있고, 당시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깬석기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수렵으로 생활을 했던 흔적은 충북 제천의 전말 동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동굴에서는 사람의 뼈 화석과 동물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9년 중국 북경의 주구점 주코디엔 유적에서는 수기의 동굴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불을 사용한 흔적과 북경원리의 두개골이 확인되어 이 유적은 1987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석기 시대는 홍적세의 빙하 시대가 끝나고 한반도가 현재와 비슷한 기후 조건으로 변화된 BC 1만 년에서 BC 6천년으로 이 시기 유적은 주로 해안이나 큰 강가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시기 유적으로는 북한의 지탐리 1호 집자리, 궁산 4호 집자리, 서울 암사동 집자리, 강원 양양 오산리 집자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 유적 중 한강 주변의 암사동 유적은 1925년 큰 홍수로 유적 일부가 노출되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1971년부터 1974년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하여 학술조사가 진행되어 여러 개의 집자리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제2호 집자리 평면은 말각의 방향으로 그 규모는 긴 축 4.61m, 짧은 축 4.3m로 면적은 19.8평방미터이고 땅을 파내려간 수일의 깊이는 65cm 정도로 바닥은 모래층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벽체 주위로 돌아가는 목탄이 출토되었습니다. 수일의 바닥 중앙에는 넷돌로 만든 원형의 하덕이 있고, 주거지 바닥에는 여러 개의 기둥구멍이 노출되었는데, 이들 중 서남과 서북의 기둥구멍은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기둥은 보조 기둥을 세웠던 흔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양양 오산리 집자리 유적은 바닷가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두 개 호수 주변 모래 언덕 위에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수혈식 주거 방식을 벗어나 땅 위에 강자갈을 타원형으로 쌓아 지상가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이전 단계보다는 좀 더 발전된 주거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석기 조상들은 대부분 일정 깊이의 땅을 파고 내려가는 수열 주거를 만들었는데 여러 개의 수열 주거가 무리를 이루고 있어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의 발달과 더불어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깬석기보다는 돌을 갈아 돌도끼 등의 무기를 만들어 간석기를 사용하였고 강가 주변에 흙을 빚어 최초로 흙기를 만들었던 시대로 이들 토기에는 비살 무늬를 새겨 넣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청동기와 고조선 시대는 BC 1400년에서 BC 900년경으로 돌도끼와 석촉 등 각종 간석기가 사용되고 청동기가 제작되어 생업과 문화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지성묘와 석가묘 같은 묘제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충남 부여의 송궁리 유적은 해발 40m의 낮은 구릉지대와 주변에 넓게 전개되는 평야지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구릉지대의 풍화안반은 견고하면서도 굴착이 쉬워 집자리나 한호, 목책 등 여러 구조물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락이 형성되어 있는 동서에는 연하천과 마름내천의 자연하천이 흐르고 그 남쪽으로는 석성천이 흘러 농경에 필요한 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들 주거지 유적에서는 지붕 구조인 불에 탄 석가래 등이 노출되어 당시 주거지의 지붕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울주 금산리 유적은 강해 지류 사이에 있는 해발 200m의 야산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길게 펼쳐진 경사면에 둥근 웅덩이 형태의 방어 시설이 있는데 이들 한호의 안과 밖에서는 모두 93개의 집자리들이 조사되어 집단 칠화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고인돌도 3개가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고고학적 조사로 확인된 주거지 이외에 중국의 고문헌에는 수일 주거와는 다른 형태의 주거 기록으로 우리나라 주거 또는 목적 건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후한서 동의전 부여국조에 이원책, 위성, 유궁, 궁실, 창고, 내옥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여족은 일찍이 중국 동북 지방에서 강대한 영역을 점유한 강대한 부족 국가로 부여국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위세가 당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실, 창고, 내옥 등은 수열식 건물이 아니고 지상에 건립된 건물들이며 창고는 고상의 목조 건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국지 동의전 변진조에는 기국, 장목, 구루목, 위치유사, 내옥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집을 통나무로 겹쳐 쌓아 만들었으며 마치 내옥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나무를 정자로 겹쳐 쌓아 통나무 틈에는 진흙을 발라 벽으로 하여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 깃털집 형태로 보입니다. 이 깃털집은 원래 살림이 많은 준고산지대에 흔히 보이는 집의 한 형태로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산간 지방이나 울릉도 하전민들의 깃털집과 비슷한 형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서 동의전 숙신조에는 하칙 소거, 동칙 혈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소구에서 살고 겨울에는 혈처에서 기거하였다는 기록은 당시 사람들이 여름과 겨울을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았다는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원전으로 이어지는 선국국가 시대는 하나의 집단을 이끌어 가기 위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목책 성곽 형태가 발전되어 갔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에서
인류가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초기의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인 태동기의 건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는 건축유고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과 고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 초기 건축의 발전 단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부터 근대 시기까지 건물 기능에 따라 건축사 편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역사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삼국시대에는 한반도에서 고대 국가체제가 정비되어 도성과 궁궐, 외래 종교인 불교가 도입되었으며 경주 시내에서 보듯이 대형의 고분 문화가 발전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고려 왕조는 개경의 송악을 중심으로 도성을 조성하고 그 중턱에 궁궐을 조형하였으며 삼국시대에 이어 전국에는 수많은 사찰이 건립되기도 하였는데 지금 한반도에 남아있는 최고로 오래된 봉정사 극락전은 이 시기 건물입니다. 조선 왕조는 유교를 숭상하여 각 고을에 향교와 서원을 건립하여 선연을 봉사하고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한양 도성은 고대 왕성의 예법에 따라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북악산 아래에는 정궁인 경복궁을 배치하였고 그 동쪽에 이궁인 창덕궁과 창경궁을 건립하여 국가의 체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주거건축도 꾸준히 발전되어 삼국사기 옥사조와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는 당시의 가사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를 전후하여 기독교와 더불어 서양 건축이 도입되고 일제감정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사회상의 변화는 도시와 건축 생산 기술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유형을 기능별로 나누어 도성과 궁궐 건축, 불교 건축, 주택 건축, 근대 건축 등으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역사적 시대 흐름에 따른 건축 유형을 구분하고 각 시대별 대표적인 유적을 통하여 그 기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시대는 한반도에서 고대 국가 체제가 정비되어 궁궐과 사찰 건축 등이 건립된 전기고대 건축 시기로 BC 37년에서 AD 668년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이 국가 체제를 갖춘 고대 건축 시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건축 유형을 주택 건축, 도성과 궁궐 건축, 불교 건축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주택에 관한 기록으로 중국의 삼국위지동의전 고구려조에 한도 아래의 도읍은 방형의 삼천리로 3만호 정도는 넓은 들판이 없는 큰 산 아래에 신곡을 따라 거주하고 그 좌우로는 큰 집을 짓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신당서 고려조에는 산에 의지하여 풀이나 새 따위로 집을 짓고 왕궁, 간부, 불전에는 기아를 덮었고 가난한 백성은 긴 구덩이를 파서 겨울을 나고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백제의 주택은 중국 기록인 신당서 동의전 백제조에 속여 고려동이라 하였고
우리나라 문헌으로는 삼국사기 백제봉기에도 관련 문헌이 있습니다. 즉 백제의 풍속은 고려와 같다라는 뜻으로 백제의 주택은 고구려의 주택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아있는 유적이 없어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라주택에 관한 문헌으로는 삼국사기 근 33 옥사조로 신분 계급에 따라 건물의 규모와 장식을 규제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골방 길이와 너비는 24척을 넘지 못하고 박새를 이을 수 없으며 부연이 있는 겹쳐마 구조와 현원은 만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 은, 유석 5색채로 장석하지 못하고 청계석은 다듬지 못하며 3단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담장에는 행각을 만들 수 없으며 석회를 바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두방 길이와 너비는 21자를 넘지 못하고 박새를 이을 수 없으며 겹쳐마, 오량집, 공화를 구조하거나 현어를 장식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금, 은, 유석, 백철과 5색채로 장식하지 못하며 소맷돌의 두벌 청개는 만들지 못한다고 하였고 돌은 다듬지 못하며 담장의 높이는 8자를 넘을 수 없고 돌이 얹고 석가래 거는 것을 금하며 석회를 바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두품방의 길이와 너비는 18척을 넘지 못하고 제목으로 산유목을 쓸 수 없고 지붕에 박새와 지붕머리 장식을 이을 수 없으며 부연, 오량집, 하도화와 현어의 장식은 금하고 금원과 유석, 동납 5가지 색채는 장식하지 못하며 다듬은 돌로 섬돌을 만들 수 없고 담장 높이는 7자를 넘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의 방길이는 15자를 넘지 못하고 제목으로 산유목을 쓸 수 없고 우물반자를 구성해서도 안되며 막새와 짐승머리 구속기와로 지붕을 장식할 수 없고 처마에는 부연을 공포인 공화와 합박 장식의 현을 시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은과 유석, 동납도 장식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우두머리 촌주는 오두품과 같이 하고 차촌주는 사품과 같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라의 옥사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사 제한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살림집에 대한 규모와 재료, 장식 등을 엄격히 제한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주택에 관한 기록으로는 중국 북송시대의 사신 서경이 지은 고려 도경에 백성들은 민가 수십 종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시가지 모양이 바둑판 같았다는 기록은 당시 개경의 민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개경에는 기와집이 밀집되어 있는 사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려도경 민거조에는 왕성이 크다고는 하나 땅은 메마르고 산은 가파른 데다가 평평하거나 넓지 않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백성들 거처의 형세와 높낮이는 벌집이나 개미 구멍 같으며 띠를 베어 지붕을 엮었다고 하였고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는 기와 지붕을 세운 경우도 조금 있지만 열에 한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강대의 집에만 장대를 세워 양의 집과 구별한다고 외로부터 전해졌지만 이제 들어보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였고 대체로 고려의 풍속이 귀신에게 제사함으로 주문을 외우거나 귀신에게 빌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려도경 와탑조에 침상 앞에 낮은 글상이 놓여 있는데 3면으로 난간이 세워져 있다고 하였고 각각 무늬비단 보료가 깔려 있고 큰 자리가 깔려 있는데 왕골 돗자리는 편안하여 오랑캐 풍속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민들은 대부분 흙침상인데 흙을 파서 온돌을 만들고 그 위에 눕는다고 하였고 고려는 겨울이 매우 추운데다 소목 같은 것이 적다라고 하여 온돌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선은 절대 왕건을 전제로 한 유교 국가였던 만큼 엄격한 신분 제도가 확립되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주택의 규모와 장식에도 그에 상응한 규제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 규제 제도는 세종실록과 경국대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세종실록 31년 기사정월조의 기록을 보면은 의정부 거래조정이라 하여 의정부에서 각품의 집 정랑과 행랑의 척촌을 다시 상정하여 아뢰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통 5년 7월에 소교한 절목의 대군과 공주의 집 정침, ing랑의 들보 길이는 10척, 기둥 길이는 13척이라고 하였으나 대량은 10척이 너무 짧고 소량은 10척이 너무 길며 또 기둥 높이가 13척이 되면 또한 너무 길어옵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각품의 집 정침과 행랑의 적촌이 차등이 없어서 실로 적당치 못하오니 이제 다시 상정한다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대구는 60칸인데 내루가 10칸이고 정침, ing랑, 서청, 내루, 내고는 매 칸의 길이가 11척, 너비가 전후퇴 아울러서 18척이며 태기둥이 11척이고 차양과 사랑이 있으면 길이가 10척, 너비가 9자 5치, 기둥이 9척이고 행랑은 길이가 9자 5치, 너비가 9자, 기둥이 9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주는 친형제 친아들은 50칸인데 내루가 8칸이고 정침, ing랑, 서청, 내고는 매 칸의 길이가 10척, 너비가 전후퇴 아울러 17척이고 태기둥은 10척이며 정침, ing랑, 서청, 내루에 차양과 사랑이 있으면 길이가 9척, 너비가 8척 5촌이고 기둥이 8척 5촌이면 행랑은 사랑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종침 및 문무관 이품 이상은 40칸인데 정침, ing랑, 서청, 내루, 내고는 100칸의 길이가 9척 5촌, 너비가 전후퇴 아울러 16척이고 태기둥이 9척이며 정침과 내루에 차양과 사랑이 있으면 길이가 8척 5촌, 너비가 8척, 기둥이 8척이고 행랑과 사랑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삼품 이하는 30칸인데 내루가 5칸, 각 칸의 척촌은 2품 이상과 같습니다. 서인은 10칸인데 내루가 3칸이고 매 칸의 길이는 8척, 너비는 7척 5촌, 기둥은 10척 5촌으로 할 것입니다고 하니 모두를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주택건축은 조선 전후기 건물로 당시의 가사제도를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창덕궁의 영경당과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월성의 양동마을, 안동의 하해마을, 그리고 성주의 나간읍성 마을과 제주도의 성읍마을에서 금액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성과 관련된 삼국시대 유적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도성입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BC 37년 졸본성을 수도로 삼았는데 유리왕 때 현재의 중국 길림성 집안 시내로 천도하였습니다. 이때 쌓은 국내성은 그 평면의 형태가 장방형으로 도성의 석축과 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AD 427년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한 후 대성산성 남쪽에 조용된 안악궁은 북한 학자들에 의하여 발굴 조사가 진행되어 삼국시대 궁궐 유적 중 유일하게 그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백제의 시조 주몽은 BC 18년 한강 유역의 위례성에서 건국하였고 계로왕의 전사로 AD 475년 웅전으로 천도하였다가 AD 538년 사비로 천도하였습니다. 백제의 초기 궁궐이 있었던 한강 유역의 위례성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일부 발굴 조사가 진행된 서울의 풍납토성에서는 토성 내 목책과 건물 지붕에
사용하였던 기와와 관련 토기들이 다수 출토되어 이 풍납토성의 발굴 결과는 기록의 유래성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진시대의 궁궐 유적은 현재 공주시를 관통하고 있는 금강 서편의 공산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굴조사에서 많은 건물지와 건물에 사용되었던 기와가 압출토되었습니다. 사비시대의 궁궐 유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위치를 알 수 없고 다만 지금의 부소산 앞쪽에서 백제시대의 연못과 건물지, 기와 등이 출토되어 이 부근을 왕궁지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주변은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박해것에 의해 기원전 BC 57년에 건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금의 경주에서 1000년 가까이 도읍을 정했지만 아직까지 기록에 있는 월성과 궁궐 유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계획하였다는 시가지의 박리제 흔적과 근년에 동궁과 월지의 유적이 확인되어 그 서쪽에 있는 지금의 반월성을 궁궐 유적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 유적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는 신라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고구려를 개성하였다는 발해 상경용천부 궁궐 유적에서는 정문과 정전, 침전터 등이 발굴 조사되어 당시 웅장했던 발해 건축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세 전기인 918년에서 1392년까지 고려시대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고려의 궁궐터인 개성만월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송시대의 사신 서경이 지은 고려도경 국성조에는 궁궐의 장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사화, 고려고도징, 동북이상국집에도 많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개성의 만월대 궁궐 유적은 이미 북한 학자들에 의하여 그 규모가 밝혀지긴 하였지만 지금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세 후기 1392년에서 1621년 고려 전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조선 개국과 더불어 현존하는 한양도성과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 왕실의 신을 모시는 종묘,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 이궁인 창덕궁과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이 건립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조선의 한양도성과 전궁인 경복궁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의 신축은 태조 4년 1395년이죠. 윤 9월에 도성 건축도감을 신설하고 태조 5년 축성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는 봄 공사와 가을 공사로 나누어 쌓았으며 성곽의 둘레는 59,500척으로 600척을 한 단위로 하여 97구간으로 나누어서 구역마다 천자문의 좌우를 표시하여 백악산의 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공사 구간에 판사, 부판사 등 10여 명을 임명하여 민정을 독려하고 견고하게 축성하도록 하였고 도성에는 동서남북에 4개의 대문과 그 사이에 4개의 소문이 있으며 성곽의 문외에는 유교의 기본 사상인 인, 의, 예, 지신을 표방하는 당호가 걸려 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전궁으로 태조 3년에 건립되었으며 궁의 이름은 정도전이 시경에 나오는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 만년 그대의 큰 복을 도우리라 해서 큰 복을 빈다는 뜻의 경복이라는 부글자를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현재 궁궐 안에 남아있는 주요 건물은 임진왜란 이후 고종연간에 지어진 건정문, 건정전, 사정전, 천추전, 수정전, 자경전, 경회루, 지복제 등이 있고 현재 경복궁 복원계획에 의하여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이 철거되고 흥예문 건력과 태원전 건력,
그리고 동군 건적이 차례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불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구려는 372년 외래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여 평양 주변에는 청암리 사지, 정릉사지 등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는데 청암리 사지는 중앙의 탑을 중심으로 동, 서, 북에 금당이 놓이는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는 웅진시대에 대통사지, 사비시대에는 도성을 중심으로 정림사지, 군수리사지 등의 사찰이 건립되었는데 남북 축선을 따라 남문, 탑, 금당, 강당이 놓인 배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익산의 미륵사지는 중앙의 목탑을 중심으로 동서에 석탑이 놓이는 백제 최대의 사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는 삼국 중 제일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항용사, 분황사, 강원사 등의 사찰을 건립하였고 항용사에는 그 높이가 225층이나 되는 동양 최대의 목탑을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건축의 성숙기,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역사상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통일신라와 고구려를 개성한 발해가 함께 존속했던 시기로 통일신라는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등의 거차를 건립하여 찬란한 불교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로 내려오면 한반도에서 최고로 오래된 목조 건물인 봉정사 극락전을 비롯하여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북한의 성불사 응진 등의 건물이 남아있어 한국 목조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들 건물 기둥 위에는 지붕의 하중을 받치고 있는 구조를 전문용어로 포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기둥 위에만 포작이 짜여진 구조를 추심포개 건축,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또 하나의 포작이 놓여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된 다포개 건축, 누정 등의 비교적 간략하게 짜여진 입공개 건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특별히 복부제를 길게 빠져나오게 하는 하안개 건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들어오면 전국 각지에 선년을 봉사하고 학문을 가르치는 향교와 서원이 건립되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최초의 서원인 영주의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안동의 도산서원, 영산서원, 달성의 도동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함양의 남계서원, 정읍의 무성서원, 장성의 피람서원, 논산의 도남서원 등 9개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한제국 시기에는 덕수궁에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이 건립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시민통치에 의한 사회상의 변화와 더불어 벽돌조 건축, 철근 콘크리트 건축, 목구조 건축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시기를 근대건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에서 고대 국가 체제가 정비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주택가, 도성, 궁궐 불교 건축으로 크게 시대별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른 건축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한국 건축사 편인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통 건축의 이해, 한국 건축사의 시대 구분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